버스 중간쯤이었어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아저씨 한 명이 비틀비틀 올라타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서는 혼자 뭐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박서아 소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어이구, 아가씨 군인이네? 곱다, 고와. 취객은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서아 씨 바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버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려버리더라고요. 저기, 죄송하지만 자리 좀 옮겨주시겠어요? 서아 씨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아저씨는 오히려 몸을 더 바싹 붙여왔어요. 뭐야? 군인이 벼슬이야? 요즘 여자들은 하여간 치마한테. 취객이 서아 씨 어깨에 슬쩍 손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 앞쪽에서 웬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용히 일어서는 거예요.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딱 봐도 민간인 옷차림인데 그 걸음걸이에서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그 손 치우시죠. 차분했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취객이 고개를 돌리며 피식 비웃었어요.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아줌마나 갈 길 까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휙 움직였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채더니 그대로 비틀어 올렸어요. 취객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지만 그 여성의 손아귀 힘은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취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비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스, 아니,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그 여성은 서아 씨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서아 씨는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여성은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아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침착하고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운명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틀 후 박서아 소위는 제7보병사단 본부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 배치받은 부대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 이른 시간인데도 부대 안은 벌써부터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서아, 소위님이시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의 안내를 받아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서아 씨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최지수 사단장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장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서와 소희는 그 자리에 선체로 얼어붙었어요. 저기 버스에서. 네, 맞아요. 또 보네요. 최지수 사단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에 어깨에서 반짝이는 별 2개가 그 위험을 더하고 있었죠. 앉아요. 버스에서 곤란한 일 당했던데 괜찮았어요? 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최지수 사단장은 서아 씨의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은색 목걸이였는데 어쩐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걸이 혹시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할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서아 씨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최지수 사단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야학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무언가 기억의 조각이 스치는 듯했어요. 혹시 외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우라고 하셨어요. 1998년 지리산 대화제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최지수 사단장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 그리고 1998년 지리산 대화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기억 속에서 폭풍처럼 밀려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최지수 사단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작은 납이 무늬가 곱게 수놓아져 있었죠. 서아 씨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와 소름 돋게 똑같은 나비 무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지수 사단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야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분이 건네줬던 시원한 물 한 모금이요. 할아버지께서 군인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산불 진화 작전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최지수 사단장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박서와 소희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지수 사단장은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김도영 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있는 건물은 분주한 오후의 활기로 가득했어요. 수사관들이 바쁘게 오가는 복도를 지나며 지수 씨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7보병사단장 최지수입니다. 김도영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김도영 팀장은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베테랑 수사관다운 침착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여러 사건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과거에 군 관련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네, 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1998년 지리산 대화제 때 돌아가셨습니다. 도영 씨의 목소리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최지수 사단장은 조심스럽게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직접 술을 놓아주신 손수건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도영 씨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천천히 27년 전 그날의 일을 설명했어요. 산불 진화 작전 중에 부상당한 어린 자신을 아버지 김진우 씨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이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었는지를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도영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군인들을 돕다가 화상을 좀 입었다 라고만 하셨죠. 김진우 선생님은 저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고 밤새 치료해 주셨어요. 신분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영 씨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죠. 이 일기장에 아마 그날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김진우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친 젊은 군인을 만났다. 이등병이라는데 화상이 심해 일단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보는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같다. 어서 빨리 나와서 무사히 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최지수 사단장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죠. 그런데 그 일로 얻은 화상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해지셨어요. 도영 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건강이 계속 나빠지셔서 결국 몇 년 못 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경찰이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처럼 남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따님인 서아 씨도 같은 길을 택했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며칠 후 최지수 사단장과 박서와 소희의 버스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용감한 시민 보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강태식이라는 남자가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최지수.
아직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강태식은 책상을 쾅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10년 전 굿납비리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그에게 최지수라는 이름은 평생의 원수였거든요. 당시 감사팀장이었던 최지수가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그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부장님, 뭔가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컴퓨터 화면을 휙 돌려 보여주었어요. 최지수 사단장의 딸, 최유나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저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았어. 바로 딸이야. 딸. 화면에는 고등학생인 유나의 평범한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자주 가는 카페까지 모든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공개되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하시려고? 복수해야지.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이번엔 내가 저 여자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줄 차례야. 강태식의 눈에 섬뜩하고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나지막이 지시를 내렸어요. 민수 불러. 그놈이 청년 가장 행세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틀 후 유나가 평소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꼬해진 옷차림의 얼굴은 무척 수척해 보였어요. 강태식의 지시를 받은 민수였죠. 유나가 카페에서 나오자 민수가 계획대로 일부러 그녀와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유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그의 물건들을 주워주었어요. 민수는 고마워하는 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무슨 일 하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민수의 연기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이야기에 금세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터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마음이 약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께서 저 하나 보고 희생하신 게 얼만데요. 며칠에 걸쳐 민수는 유나와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계속되었고 순수한 유나는 점점 그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혼자 계시기 무서워하시는데 혹시 잠깐만 와서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선량한 마음씨의 유나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강태식이 쳐놓은 끔찍한 덫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딸, 유나의 연락이 끊긴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들어올 시간인데 집은 물 뿌린 듯 조용했어요. 최지수 사단장은 처음엔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하나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유나야, 어디 있니? 엄마한테 연락 좀 해. 몇 번째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죠. 지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단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했겠지만 하나뿐인 딸의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김도영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입니까?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김도영 팀장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지수 씨는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그리고 과거에 얽혔던 원수들.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적이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1시간 후 김도영 팀장이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수 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SNS 계정부터 확인해봅시다. 수사관 한 명이 유나의 계정을 살펴보니 며칠 전부터 한 젊은 남성과 나눈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이 사람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우리 유나가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지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느라 늘 바빴던 자신 때문에 유나의 마음이 더 여리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은 유나의 동선을 빠르게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나와 평소 가던 카페를 거쳐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택시 번호 확보했습니다. 기사님께 바로 연락해보죠.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유나와 민수가 강북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미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여서 관리가 소홀한 유령 같은 곳이었죠. 그곳이라면 사람을 숨기기에 딱 좋은 장소네요. 김도영 팀장은 즉시 특수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지수 사단장도 군 쪽 지원을 요청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수 씨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을 지켜온 군인이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 시각 유나는 어둠컴컴한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엄마가 반드시 자기를 찾아낼 거라는 믿음 하나만은 굳건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김도영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과 최지수 사단장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열감지 장비로 확인한 결과 지하 창고 쪽에서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특수장비팀 요원이 보고했어요. 지수 씨의 심장이 쿵쾅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나가 저 어둡고 차가운 곳에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김도영 팀장이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는 엄마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지수 씨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주저없이 받았습니다. 최지수지? 누구세요? 강태식이야. 기억 안 나? 지수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로 자신이 직접 불명예 전역시킨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내 딸이 지금 내 손에 있어. 아주 예쁘더라 유나.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죠? 지수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간단해. 네가 10년 전에 날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널 망쳐주는 거야. 네 귀한 딸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 강태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건이 뭐죠? 언론에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당장 사단장직에서 물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언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 안 그러면 네 딸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지수 씨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단장님, 범인과 통화하신 겁니까? 김도영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방금 전에 상황을 설명했어요. 강태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도영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수사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의 관련자군요. 당시 사단장님께서 감사팀장으로서 그를 직접 수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는 거군요. 지수 씨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는 유나가 손목이 묶인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부장님. 전화 통화는 잘 됐죠? 이제 어떻게 하죠? 계획대로 진행해. 저 여자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유나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온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 제발 저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시끄러워. 네 엄마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겠다.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강태식은 계속해서 최지수 사단장에게 압박을 가했고 언론에 자백하라는 시간을 점점 더 단축시켰어요. 김도영 팀장과 특수부대는 지하 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지만 인질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절대 범인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도영 씨가 강하게 말했지만 지수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뿐인 딸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강태식의 지시에 따라 창고 한쪽에 불을 붙인 것이었어요. 부장님, 불 붙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유나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우리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침착함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불이 번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위험해요. 시끄러워. 네 엄마가 항복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민수도 사실은 너무나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시작되니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밖에서 연기를 본 김도영 팀장이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돌입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지수 씨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도영 씨가 단호하게 만류했어요. 안 됩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전문 수사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인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더욱 냉정하셔야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유나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도영 팀장의 그 한마디에 지수 씨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도영 씨는 방독면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유나야, 아저씨가 왔어. 도영 씨의 외침에 안쪽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니 구석에서 손목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어요. 그 옆에서는 민수가 칼을 든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애를 해칠 거야. 민수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유나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았어요. 진정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도영 씨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려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식에게 속아서 단순한 심부름인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영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휙 날려 민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챙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격투가 벌어졌어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벌어진 짧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김도영 팀장이 마침내 민수를 제압했습니다. 유나야, 괜찮니? 도영 씨가 재빨리 유나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어요. 유나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어서 빨리 나가자. 도영 씨가 유나를 업고 미친 듯이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최지수 사단장이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어요. 유나야, 내 딸 다치지 않았니?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지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철의 여군 사단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강태식은 납치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수도 실행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경우 강태식에게 속아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지수 사단장은 사단장실에서 딸 유나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이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사히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봤어.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어요. 뭘 생각했는데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김도영 아저씨 같은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수 씨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유나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김도영 아저씨가 날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지켜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영 팀장과 박서아, 소희가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단장님. 유나 괜찮은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특히 김 팀장님 덕분에 우리 유나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김도영 팀장은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인데 유나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낡은 야학교사 자격증이 들어있었어요. 김진우 선생님이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주세요? 유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면서 사셨거든. 그 선한 마음이 네 엄마를 거쳐서 너에게도 쭉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박서아,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군인이 됐어. 유나도 유나만의 방식으로 남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유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최지수 사단장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힘으로 키우느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유나가 이렇게 바르고 성숙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처음 뵈었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으로 엮여 있을 줄은요. 박서와 소희가 감회가 새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지수 씨는 돌아가신 김진우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지리산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또 감사했어요. 아버지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자신이 도왔던 어린 군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도영 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걷고 있는 길은 다르지만 모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하나였어요. 김진우 선생님의 야학교사 정신이 최지수 사단장의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김도영 팀장의 정의로운 경찰 정신으로, 그리고 박서와 소희와 최유나의 새로운 꿈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듯 세대를 넘어 영원히 계속 전해지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이 낡은 자격증이 아니라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유나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